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봉입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끝판 토론, 저는 장윤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출연하셨던 이지수 문재인 정부 해외 언론 비서관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지수 비서관님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 보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지난번에 오래간만에 이제 방송 출연이었는데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해주셨고 또 시청해 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댓글에도 많은 응원 말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고무된 측면도 있지만 사실 또 출연을 한다는 게 약간의 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오늘도 재밌게 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릴 게 있으면 다 가감없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지수 비서관님이 저희가 기존에 유튜브 생태계에서 보기 힘든 스타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종편이나 공중파처럼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재미와 내용 두 가지를 잡다 보니까 저희도 좀 굉장히 좀 흐뭇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윤석열 정부 외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특히 이번에 네네. 엑스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네.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충격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충격적으로 실패했다. 네. 네네. 글쎄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결과가 보도됐을 때 저 기절할 뻔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29표. 29표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외 언론 비서관으로 있었지만 제가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을 떠난 해외에서의 홍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당시에는 이제 2년 반 전쯤 거슬러 올라가겠죠. 저희가 아직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대해서 뛰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달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용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번에 성적표를 딱 받아보고 뭔가 잘못됐구나.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정말 그동안 제가 청와대를 떠난 지가 이제 한 2년 남짓 되죠. 네. 뭔가 있었다.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파악했던 숫자보다도 훨씬 적은 거고, 저희도 이제 해외 홍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언젠가 우리 정부가 만약 계속해서 유치전에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면 언젠가는 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요. 또 나름대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주한 공간이라든지 외신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통해서 분위기 어때 이런 체크들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참패가 될 거라고는 정말로 예상할 수 없었던데 이 정말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가정하는 것은 좀 우습지만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어졌다. 그러면 몇 표 받았을까요? 글쎄요, 뭐 그거를 우리가 이겼다라고 예단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처참한 성적표는 절대 받았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최종 2차전으로 갈 거냐 말냐는 뭐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그리고 제가 떠나기 직전에 어떤 파악했던 바에 의하면
그래도 근접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정권을 넘겨주기 전에 예. 문재인 정부 때도 엑스포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저희가 유치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판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근접했다. 예, 근접했다라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 네. 제 뭐 외신 네트워크를 통하든 내지는 뭐 외교관 네트워크를 통하든 또 해외에 있는 친구들을 통했었을 때 니네 분위기 탔다 이런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뭐 우리가 최종 승자가 된다라는 확답은 그 당시에는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기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지만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는 분위기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이제 떠난 다음이라 뭐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점수를 까먹은 거네요. 까먹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며칠 전에 이제 더 디플로맷이라고 하는 외신에서 외신에서 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그대로 짚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한 4, 5개월 지났을 때 미국과 일본의 편중된 외교를 펼치면서 제가 이렇게 되면은 엑스포 유치가 많이 어려워질 텐데라는 느낌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디플로맷이라고 하는 매체는 사실 외교과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외교 전문 매체죠. 외교 전문 매체고 외교관들 내지는 외교 무대에서는 상당히 널리 읽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짚어주는 포인트들도 상당히 예리하고 이런데 거기서도 아니나 다를까 이번 전략의 가장 큰 실패는 미일에 편중된 외교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네네. 세계 영향력을 네.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이 도와줬으면은 된다 뭐 이렇게 보지 않나요? 근데 숫자상에?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볼 만한 게 세계가 아닙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왜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이제 그거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제 견해를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중국이 이제 해외에서 그래도 중국의 말을 따르도록 할 수 있는 나라가 대강 어림잡아 30에서 35개국 정도 됩니다. 그렇게 특히,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들이 이제 일로 정책인가 이렇게 1대1로. 1대1로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예속이 되어 있고 또 외교 관계도 많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이 가장 큰 파워를 갖고 있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이제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또 지난 한 10여 년 넘게끔 아프리카, 그다음에 남미 이런 쪽에다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에 네. 적어도 외교 무대에서 미국 쪽보다는 중국의 말을 더 잘 들어라고 하는 국가들이 어림잡아 30에서 한 35개국은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중국의 1대1로 이야기할 네네. 때 중앙아시아의 각종 중앙아시아들. 탄 국가들 이제 거기 이제 중국의 영향권이 그다음에 있다는 아프리카 이야기.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프리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완전 몰표를 줬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뭐 그 현장에 있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조짐은 없었지만 저는 이번 결과에 중국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가 들어서고 나서 중국에 대해서 펼쳤던 어떤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지금 뭐 네. 얼마 전에 그 회담도 지금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 나면은 중국과 가까운 외교 관계에 있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관계가 깊은 나라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번 한국 지지하지 마라고 했을 만한 개연성이 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또 아프리카만 있는 게 아니라 남미에도 또 그런 식의 남미에도 있습니까? 남미에도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 생각하듯이 미국과는 상대가 안 돼. 이렇게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대한민국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과의 그렇게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엑스포 카드 버리는 거야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네. 균형을 맞췄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저희가 또 러시아하고도 또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는 중국만큼의 어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은 없습니다만은 거기도 어림잡아 한 4-5 국가는 아직도 동구권에서 그 과거의 영향력 같지는 않지만 벨로루시라든가 많이 발틱 있습니다. 국가들. 네.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그렇게 좋지 못한 관계가 됐었을 때 물론 뭐 이가 다가 아닙니다. 외교에서는 또 다른 것들도 또 얻어야 되고 뭐 내줘야 되고 이런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은 엑스포 유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초점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번 정부의 전체적인 외교 프레임 틀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에는 아주 불리한 방향으로 계속 갔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들이 이제 이렇게 처참한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 기타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이제 세간에 이야기되는 뭐 마지막 PT가 문제가 아니었느냐. 그 다음에 뭐 정말 나서야 할 사람들이 나섰는가라는 좀 그런 의구점들도 있습니다. 소위 그래도 세계적인 문화나 정서의 어떤 이해도가 높은 뭐 여당 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조금 설득 작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사들이 너무 많이 나섰죠. 검사님들께서 수사를 하고 나면은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정부다 보니까 좀 너무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전면에 나선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엑스포 관련해서 출장을 갔답니다. 그분이 어떤 몇 표라도 이게 가져왔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언론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뭐 몰타하고 알고랑 또 하나 나라를 갔다라고 돼 있는데, 네네. 저는 그 뉴스가 딱 터졌을 때 좀 의아했어요. 첫째, 법무부는 주무부처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엑스포 관련해서 주무부처라고 한다면 외교부, 문체부 뭐 이런 정도, 내는 산업부 네. 이런 정도가 주무부처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그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한 출장을 간다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가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 뭘 내놓을 수 있지? 뭐를 협상하지? 정말로 의아했고요. 그 당시에 갔던 나라가 어떤 나라를 폄하하기 위한 건 아니고, 그 나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그 나라 표 하나 갖고 왔다 하더라도 한 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 나라라고 하는 영향력이. 지금 내일 모레 이제 결전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국가라고 하는 데들을 가서 방문해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디플로마시도 전략적 완전한 실패였다라는 전략적 실패였다. 외교 전략의 완전한 실패였다라는 것도 지적을 하는데, 첫째는 법무부 장관이 가야 할 사람이었나? 라는 거에 대한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저기 엑스포 안 도와주면은 압수수색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게 통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갔다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과연 주변 국가에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이렇게 파급력이 있는 그런 국가인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몰타를 갔다고 들었거든요. 몰타하고 또 프랑스하고 이태리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국가.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은 이렇게까지 좀 표현하는 것은 좀 보합니다만은 조금 관광가기에 좋은 나라 이런 정도의. 몰타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보고 몰타라는 싶습니다.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영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관통되는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해외 생활도 오래 했고 어림잡아 한 40개국 정도는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관광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나라 이런 데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다들 선망의 대상이죠. 한 번쯤 관광을 가고 싶어. 몰타 가고 싶습니다. 지중해 너무 아름다워요. 네. 꼭 그 목적 때문에 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한 나라 장관이 국민 세금을 들여서 어렵게 출장을 간다라고 한다면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국가를 선택을 했었어야 될 것이고, 첫째는 자기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도 분명히 했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걸 비난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를 떠나서 그분이 가서 정말 어떤 설득과 어떤 뭐를 내놨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줄기에서 평가를 했을 때 프레젠테이션을 잘못했다라든가, 그 다음에 장관이 안 가도 될 사람이 갔다라든가 이런 준비의 부족의 문제라는 부분이 있고, 네. 더 크게는 결국은 네. 외교 전략이라고 하는 국가 운영 방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큰 틀에 이게 맞습니다. 핵심이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어떤 외교 정책의 큰 틀 자체가 엑스포를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틀었었고, 결과 역시 그렇게 참담하게 받았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정보력 부재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요번 결과를 놓고 저는 정부의 어떤 입장, 정부가 내놓은 것들과 언론이 또 참 많은 참 코미디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둘을 분리해 놓고 조금 보고 싶은 사안인데, 정부는 저는 뭐 제가 정부에 지금 몸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장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알고도 이랬느냐? 그랬다면 전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고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뭐 정치적 학적 관계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에게 알렸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정말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능인 거죠. 자, 그럼 거기서 한번 나눠볼게요. 외교부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서 외국 대사들, 외교관들과 접촉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큰 차이가 난다면은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감지가 됐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논리적으로 분석을 했었을 때 이게 기만이냐 무능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는 사실은 규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지는 또 하나는 이제 소통의 어떤 불통. 각국의 많은 국가들을 접촉하고 있는 외교관들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이번에 정말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도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정부에 지금은 몸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어떤 그 의지를 가진 어떤 기만의 행위였는지 내지는 무능의 결과였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찌 되었던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결과에 깜짝 놀랐다고 하거든요. 전 보고가 잘못된 거죠. 그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기만을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어떤 보고가 올라갔는지, 그다음에 주변에서도 또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저로서는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모든 것들이 희망적인 어떤 내용만 담겨서 보고가 됐다면 그거는 정말 큰 문제인 거죠. 이 나라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이 승패를 떠나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외교부 라인에서 보고가 제대로 안 됐는가, 아니면 외교부 라인에 중간에 끼어 있는 정무 라인이 어떤 잘못된 보고를 했는가, 대통령께. 둘 다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로서도 뭐 지금은 이제 정부의 어떤 역할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안 감사해야 됩니다. 네. 아니 정말로 지금 나와 있는 많은 보도 자료에 한 표가 200억 원에 해당하는 198억인가요? 좀 더 정확하게 네. 한 표 얻기 위해서 국민 혈세를 198억을 지금 들였다라는 단순 계산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야말로 감사원이 정말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정조사 해야죠. 국정조사, 만약에 감사원이 제대로 된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내놓는다면 정말 이거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네. 어떤 그 국제대회 유시즌에서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받아본 적이 저희 어떤 가까운 역사에서 없었지 않습니까? 정말 네. 국민 자존심에 먹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유는 그런 국민적 정서가 많이 식히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한 2, 3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들 자긍심이 많이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눈 떠보니 선진국이네. 이런 정말로 국민의 어떤 기세가 등등한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은 결과였고, 지금 우리 교수님이 지적했던, 만약에 정말로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올라가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다면 이거는 정말로 더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국가기관 조직이 붕괴한 거죠. 국가기관 조직이 이렇게 해서 왜곡된 정보가 올라갔다? 이거 정말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원은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어디 부분에서 잘못됐느냐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은 국정조사를 이런 사안들은 정말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외교적인 사안들이 있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보통 이제 장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무직이라고 합니다. 네네. 장관이 독자적으로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은
전문 외교관 출신인 뭐 차관이라든가 실장급들이 배석을 해서 같이 보고를 합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그러니까 뭐 제가 그쪽 역할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냥 남들한테 들은 이야기만 말씀드린다면 여러 보고 채널을 봤습니다, 사실은. 여러 채널을 받는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물론 뭐 믿죠, 신뢰를 하지만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게 사람마다 틀리지. 시각에 따라 다르니까. 시각에 따를 수 있고 또 편향적일 수 있고 뭐 의도된 편향이라는 그렇죠. 게 아니라. 누구는 될 것 같아. 예. 누구는 어려워. 예전에 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측면의 보고 채널을 보통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우리 역사에 사실 임진왜란 때 그런 시스템을 못 갖춰놔서 정말 그렇죠. 어두운 과거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정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자리는 여러 채널을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생각이 드는 게 당장 외교부 라인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정원 라인 있을 거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외국 그 주재원들이라든가 우리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많으니까 산업부의 이제 상무관 라인도 또 하나의 중요한 라인이 될 수 또 있겠네요. 문체부가 해외문화홍보원이라는 데를 갖고 해외문화홍보원 거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들도 또 각국에 이제 이제 파견 나가 있는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 역시 이 어떤 유치전 이런 거는 또 관련이 있는 업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총체적인 총괄 책임자는 외교부 장관이라고 봐야 되죠. 뭐 이 부분에 그러니까 사실은 유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유치위원회가 있었고 이제 거기가 이제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거기에는 외교부나 산업부나 이런 분들이 많이 파견을 가서 이제 그렇게 일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외교부 장관은 사과의 뭐 말은 없어요. 대통령이 사과의 말은 했습니다. 이게 뭐 아마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사과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참 사과를 참 아끼는 정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이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나고 무슨 뭐가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게 국민 자존심이나 우리나라 외교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느냐라고 하는 비난이 등등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는 좀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이 정무 어떤 자리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꼭 그만두거나 어떤 책임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체적 책임이죠. 그렇죠. 정치적 책임, 정무적 책임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분명히 했었어야 할 일인데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만은 이건 정말로 참패 아닙니까? 참패.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적어도 한두 명은 책임지고 옷 벗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교부 장관은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크기로 보면은 도의적으로 맞다. 뭐 이 정도 볼 수 있겠네요. 부처에서도 뭐 외교부 장관이 됐던 예전 대통령실에서도 또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 보고 올린 라인들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그 큰 국가 행사가 있었을 때 관여하는 비서관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에는 정말 도의적 책임 내지는 정무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좀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만은 우리 비서관님 지적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미흡할 수 있으니까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이제 언론 보도 부분입니다. 물론 뭐 나중에 이제 사후에 그렇게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서 왜 그런 보도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자기네들도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자료가 그거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이 참 무책임하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외신에서는 분위기 리하드라라는 분위기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간헐적으로 기사화 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언론은 그런 건 하나도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로 이 정보력 부재라는 거를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대목인데요. 뭐 물론 대통령실에서 어떤 뭐 분위기를 전달하는 뭐 내용을 전달했겠죠. 그럼 언론은 당연히 취재를 통해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여부를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역할 아닌가요?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너무나 어떤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어떤
스크리닝이 안 되고 국민들에게 직전 날까지 51대 49라고 하는 보도가 버젓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앙 뭐 메이저 신문들에서 부끄러워해야죠, 사실은. 외신에 이미 여름에 잼버리 사태 터졌을 때 네. 대한민국 엑스포였지 물 건너갔다 이런 외신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죠. 뭐 물 건너갔다라는 용어를 어떤 의원께서 잘못 썼다고 해가지고 또 그 다음날 그렇죠. 국민의힘이 예, 엄청나게 비판받았죠. 뭐 네. 고소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 용어를 쓰는 건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외신을 꾸준히 보는 저로서는 벌써 한 두세 달 전쯤에 리야드로 분위기 넘어갔구나라는 기사들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어떤 언론들은 그런 기사를 전혀 안 읽는지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왜곡된 실제와는 다른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보도를 했는지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의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언론에서는 근데 그 엑스포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유치위원회도 유치위원회를 종결하든지 아니면 계속 유치위원회를 존속시키려면은 이 사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뭐 아깝게 졌다라고 한다면 뭐 세상 일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꼭 누구를 보복하자, 누구를 처벌하자 이런 관점이 아니어도 복귀를 해봐야죠. 뭐가 잘못됐느냐. 그래서 또 한 번 도전을 하게 될지 안 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지침 삼아서 교훈 삼아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부연 설명만 하나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출연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뭐 외신 지국장들하고만 이렇게 뭐 교류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주한 공관에 계신 외교관님들하고도 이제 가끔 뭐 차담도 하고 뭐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누구다라고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한 석 달 전쯤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에 투표 안 할 것 같아.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네. 주한 대사가 그렇습니다. 대사는 아니었습니다. 대사는 아닌데. 정무 라인에 있는 정무 라인에 있는 대사는 아무래도 네, 조심스러운데 이제 진짜 친해지면은 네, 네. 그 밑에서 실무하는 친구들하고 친해지면 이제 이런 네, 네. 좀 이야기들이 돕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그 정도 나라는 우리한테 해주겠지라는 나라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친서방 국가고요. 국가겠네요. 네. 예, 뭐 그거는 더 많은 질문을 제가 좀 곤란해지기 때문에 근데 석 달 전에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많은 국민들은 너네랑 우리랑 엄청 친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미 사우디 쪽으로 보팅을 할 것 같아. 거의 90% 이상 결정됐어라는 말을 술자리에서 하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정부를 떠나 있는 일개 하나의 개인도 그런 조각조각의 정보들이 자기가 내통만 갖고 있다면 들어오는 상황인데 네. 하물며 많은 재원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 정부 어떤 부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무시됐는지 내지는 그런 정보를 감지할 능력이 없는지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방 이제 우리가 이제 친서방 국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미국의 우방국, 동맹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대다수가 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국가들이고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외교적인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의 자주권을 포기하고 뭐 우리나라를 도와준다거나 이런 일은 실제로 거의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다극화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큽니다. 뭐 다자간 안보나 이럴 때는 작동하지만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갖고 미국이 뭐 팔벗고 나섰겠습니까? 그렇죠. 야 이건 뭐 대한민국을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밀어줘야 돼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자국의 어떤 이해에 기반을 한 투표회 했을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정도의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자유의지, 자기네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몇 개 나라나 뭐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오히려 중국이라고 하는 경제적 관계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거기는 뭐 개발도상국이니까. 네. 아무래도 자기의 어떤 그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국가들은 그런 식의 어떤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방금 우리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뭐 그 웬만큼 선진국들이 그런 걸 가지고 뭐 좌지우지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 뭐 저희가 옛날에 뭐 올림픽도 유치했고 네네. 월드컵도 유치했고 또 반기문 유엔 총장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활동을 할 때는 실제로 선진국보다는 이제 개발도상국들과의 그렇죠. 경제적 거래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많이 작동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다 보면은 뭐 미국, 일본의 편향적인 외교가 물론 뭐 외교적으로 득도되는 부분도 분명히 없진 않겠지만은 그렇게 너무 한 나라에게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뭐 우리한테 이번에 한 번만 도와줘, 우리한테 표 줘 이런 식의 활동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해외 돌아다니면서 이제 의결권 권유를 많이 받으러 다녔습니다. 네네. 그 주총장에 가서 싸우기 위해서. 그 친구들에게 어떤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명분입니다. 명분이다. 명분만 명쾌하고 하다면은 웬만큼 만나가지고 한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미팅하다 보면은 끝 무렵에 가서 네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충분히 우리도 동의를 해줄 수 있어라고 하면서 많은 의결권을 주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국가의 어떤 이런 뭐 행사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서부터 조금 더 나아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 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소통 기술이 좀 있고 이러면은 불가능한 건 어렵긴 하겠지만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또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서 정말 올림픽도 그렇고 많이 성공한 네.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정말 치욕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자문위원회 했던 분이 이런 분이 오일머니 때문에 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사실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도 그럼 돈 뿌렸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요. 아주 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례다. 저는 네. 왜 그분이 국가의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이라고 하면은 정말 주의를 줘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졌으면 분석을 해야겠죠. 당연히 왜 졌는지. 하지만 저쪽이 오일머니 물론 작용을 했겠죠. 하지만 그거를 어느 공직에 있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또 한국 사우디라고 하는 관계에서 또 갈등이 생기지. 필요 없는 졌는데 그렇죠. 왜 그런 또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했는지에 우선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엑스포 유치전을 쭉 보면서 사우디가 잘했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이 못했다라고 봅니다. 뭐 그들이 뭐 오일머니를 이용했는지 뭘 했는지 저는 뭐 말할 수는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지금도 그 이후에 이제 쭉 또 조금 이제 좀 이메일도 주고받고 했었을 때 저들이 잘한 것보단 우리가 못했구나라는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비서관님이 이제 다자간 외교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의 인품과 매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준비되어 있는 부분.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참 재밌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탁에 의해서 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러 전 세계를 좀 다니셨다. 그럼 좀 효과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그 부분은 좀 가정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뉴스나 이런 데서는 그분의 움직임만 보이지만 하나의 팀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그런 부탁을 했었을 때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냥 혼자 가가지고 하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재원과 인력을 같이 뭐 덧붙여 줄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은 뭐 말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서관님 말씀은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들리네요. 뭐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전 정부에 대해서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는 거를 봤었을 때 그런 가정은 뭐 성립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재미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도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도전을 하고 말고는 뭐 이번 정부의 판단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복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가 제대로 해야 잘못됐는지, 된다. 예, 뭐가 잘못됐고 다시 한번 도전한다면 이러이러한 미비한 점에서 보충을 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림이 나오지 않는 한 섣불리 재도전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는 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번에는 소통의 문제였느냐, 설득의 문제였느냐, 명분이 잘못되었느냐, 내지는 지금 국제 어떤 외교 역학 관계에 대한 분석이 우리가 잘못됐느냐,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보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비했으니까 좀 잘한다면 해볼만 하다라는 결과가 어떤 그 예측이 되지 않는 한 섣부른 도전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엑스포 관련된 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와중에 법무부 장관이 몰타를 왜 갔느냐? 그 나라가 또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이게 국경에 휴양지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뭐 리텐슈타인, 산마리노 뭐 이 정도 되는가요? 아니 그러니까 몰타 회담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몰타 회담 회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그마한 나라인데 아주 뭐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뭐 가보고는 싶은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뭐 특별하게 거기가 뭐 외교적으로 뭐 큰 뭐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자본시장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가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모나코인가? 아니요, 모나코 옆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혹시나 이제 풍광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어느 나라인지.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왜 갔느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저희가 다른 인사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검찰 출신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임명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이 왜 권익위원장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분을 또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제가 조금 돌려서 말씀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 또 가서 저도 봤습니다만은 보면은 20, 30대들이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역사를 배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뭐 비단 지금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아니 저 자리 왜 검사 출신이 가지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서울의 봄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냐면은 사실은 예전에 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유신 시대라든지 신군부 쿠데타 이후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많은 군인들 출신들이 정말 주요 요직을 정부의 요직에 가 있었죠. 장악했습니다. 네. 그때도 전문 분야가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군인들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 기억에는. 네. 그 중에 하나가 방송통신이었었습니다. 네. 물론 자기네들에게 좀 더 친화적인 인사를 앉혔던 건 사실이지만 군인을 앉혔던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혹시 군부대 통신병 출신이 없었나? 근데 이번 정부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라고는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수사해 본 적 있다라는 뭐 답변은 가끔 들었습니다만은 수사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 30년의 어떤 세월과 경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자리인데 검사들이 자기의 전문 분야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툭툭 임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려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인사를 통해 봤을 때 이번 정부의 언론관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주제가 이제 이번 정부의 어떤 언론관, 도대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 언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이제 외신이라는 뭐 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방통위원장이 검사 출신이 된다라는 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방송통신도 장악하겠다, 통제하겠다라는 그 메시지 않습니까?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 있다. 내지는 뭐 속되게 좀 표현하면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라는 메시지로밖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방송, 통신, 언론은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경우는 한 번도 없고요. 언론의 자유가 붕괴된 나라는 민주주의도 자동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를 앉혔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난감한 거죠. 아니 언론 제가 지난번에도 언론관을 계속 지적했습니다마는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도 이건 하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사설이 나왔어요. 방통위원장 그렇죠.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네. 언론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분들, 방송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사였다는 거죠. 저는 이번 인사도 그렇고 예전에 이복현 검사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한 것도 아니 전문가 금융 분야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경제 민주화 관련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고소고발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검사님들도 만나서 저희가 뭐 고소고발한 사안에 대해서 금융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다녀오신 분들 이제 그 참고인으로 가서 이제 검사님들한테 이러이러하니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라는 설명을 할 때 대부분 갔다 오셔서 하는 분들이 검사님들 너무 몰라. 이게 하나의 반응이었었습니다. 네. 금융은 상당히 다르게 움직이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잘 이해 못한 수밖에 없는 뭐 그걸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합니다만은 자꾸 비전문가들을 이렇게 어떤 극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앉힌다라는 거 하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분노하고 좀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전두환이 통치할 때도 이러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스픽스 이 사회자 자리도 검사 한 명 파견해 주십시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본인들은 수사를 하면서 전문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사라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 되는 곳만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쁜 점을 본인들이 수사해서 알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금융정책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풍요롭게 잘 살도록 하는 거고 네네. 언론이라는 것도 언론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언론이 잘 돼서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맞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좀 더 꽃피우도록 네. 해야 되는 건데 네네. 아주 극소수의 범죄 수사를 한 걸 가지고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사실은 언론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볼 수도 있고 금융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굉장히 좀 그 위기의 통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우려스러운 시각인 거죠. 저도 뭐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 생활도 했었었고 법률적 훈련도 받았던 사람인데 법조인, 물론 검사도 포함한 법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은 어떻게 학습을 받았냐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입장이다. 어떤 한 악기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네, 네. 변호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법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오케스트라와 같이 이제 서로 방향을 잡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배웠는데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사건만 들여다보고 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방통위원장이 됐던 금감원장이 됐던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게 중요한 역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을 위반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니즈, 수요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어찌 보면은 정책적 판단, 정무적 판단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자리지 모든 거를 흑백 논리로 따지는 법률적 영역이 제가 보기엔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라고 하는 게. 근데 자꾸 그런 식의 평생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뭐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그런 자리에 앉힌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혹시 저기 서울의 봄 영화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하나의 네네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느낌이 검찰 내외 특수통이라는 하나의 계보, 맞습니다. 하나의 같은 그룹이 언론이든 뭐 그다음 금융이든 모든 사회 영역을 지배하려고 한다. 뭐 그렇게 저희가 해석해도 될까요? 글쎄요. 그 영화를 보고선 참 저런 슬픈 과거 내지는 비극적 과거가 있었다. 그리고 끝났다라고 했으면 참 해피 엔딩일 텐데 끝나고 나서도 많은 관객들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지 않고 어떤 여운 같은 거를 느끼는 거를 봤었을 때 이게 지금 계속 되고 있는 현상, 어떤 상황들이 비슷한 상황들이 지금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뇌리에 자꾸 이렇게 스치면서 뭐 좀 곱씹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 1980년 12월 12일 날 내지는 그 직후에 일어났던 거를 그대로 똑같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많은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네들과 어떤
뭐 근무의 인연이라든지 뭐 특수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국가 통치에다가 접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그 요직을 차지하고 이런 측면들은 국가를 한 20년, 30년 후퇴하는 저는 모습이라고 보고요. 지금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20년도 부족하고 정말 한 30년 그렇죠. 정도 그것만을 파고 해도 어려운 지금 각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수사해서 그 전문가가 됐다라는 거는 정말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뭐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는데 그렇죠. 혹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좀 그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글쎄 뭐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깊이 들어가다 보면 네. 끝도 한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거는 전 정부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만큼 검찰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게 생각을 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뭐 법조인으로서 미국에서 법조인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검찰 활동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쭉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갖고 있었던 생각은 약간만 정리를 해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가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어떤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가 어떤 법을 통한 권한이 주어지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의 힘이 있지만 또 하나의 힘이 돈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힘이 세상을 많이 움직인다라고 저는 많이 보고 있는 측면인데 지금 검찰의 행태나 이런 것들이 국민이 봤었을 때 너무나 불만족스럽고 자기 편은 뭐 엄청나게 보호해주면서 뭐 자기와 각을 세우고 있는 쪽에 대해서는 정말 처절할 정도로 지금 어떤 그 검찰권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이런 우려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게끔 하는 재정적 흐름, 돈의 흐름을 막아야죠. 예산을 갖다가 지금보다 훨씬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검경 수사권 논란 이런 거 했었을 때 저쪽에서 들고 나왔던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형식만 보고 내용을 안 본 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걔네들 문구에 보면은 검사들이나 수사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서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공판을 성공하기 위한 겁니다. 법적 훈련이 덜 된 경찰들이 수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증거래도 오염을 시킨다거나 그런 이제 오염이라고 하는데 내지는 법적 프로세스에 의해서 벗어난 행위를 했었을 때 공판을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수사를 공판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데 법과 규정에 따라 수사하라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미국 검찰들은요. 물론 미국 검찰을 통칭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사법은 주법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50개의 다른 이제 형사법이 있기 때문에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국 검사들은 공판을 이기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심혈을 기울입니다. 아무리 수사가 잘 되고 해도 재판 지고 나면은 자기네들의 인사에도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검찰의 어떤 권력 남용이라든지 어떤 사적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수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덜한 거죠. 물론 인간이 만든 사회니까 0%냐 이건 아니지만 훨씬 더 제도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인사권 자체를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죠. 그럼 말 들을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특활비 사용하는 데서도 우리가 알았습니다만은 예산 정말 어느 부처보다도 정말 많이 하고 쓰고 소명할 필요도 없고 검증도 안 되고 세상은 인사권과 재원이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는 게 인간의 욕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인사권을 뺏어오는 거는 어떤 장기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재정적 지원은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제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명을 받지 않는 한 충분한 만족스러울 정도의 설명이 되지 않는 한 안 주겠다라고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이제 검사가 공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사 지휘를 행사한다. 네네. 근데 한국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수단 방법으로 가지 말고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경우 직접 참, 수사한다. 비난을 받을 정도로 먼지털이식 수사가 아니냐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안들이 지금 질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검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참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금방 이제 우리 특활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수사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직접 수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돈과 조직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사 수는 조금 더 줄이고 네. 수사관들을 경찰 소속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좀 하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어쨌든 사회라고 하는 게 범죄나 뭐 위반 행위들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느슨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검사들 지금보다는 개인적인 많은 이제 학자님들하고도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검사 수는 많이 대폭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그들은 공판을 승리할 수 있게끔 초점을 맞추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수사와 직접적인 거에 대해서는 가장 최소한으로 개입 내지는 정말 공판을 승리하기 위한 법 절차적 측면에서의 조언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할 수 있게끔 하고 직접적으로 수사하고 사실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이러는데 막 몇 명씩 하고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좀 손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범죄 영화 이런 거 보면요. 검사도 나오고 네. FBI도 나오고 네. 주 경찰도 나오고 그다음 뭐 세리프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각자 자기들끼리 막 경쟁을 해요. 이게 네. 보면은 우리처럼 이제 위계적 관계가 아니고 네. 그것도 하는 뭐라고 하면 수사의 분권화 이런 것도 필요한가요? 미국을 처음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중제도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중대도. 연방 정부가 있고요. 주 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둘 정부가 항상 좋은 관계만은 아닙니다. 갈등할 수도 있다.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관할권의 문제를 가지고 FBI하고 주 경찰하고도 많이 갈등을 보입니다. 영화에 보면 저기 뭐 다이아드 이런 데 보면 브루스 윌리스가 주 FBI 경찰인데 늘 들어오지마. FBI하고 이제 네. 갈등해요. 네. FBI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화를 보면서 모든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를 경계를 넘어가는 사건들, 네. 그 다음에 연방법에서 FBI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에 있을 때만 FBI는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기타 범죄들은 다 주 경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검찰들이 하게 있고요. 연방 법원이 있고 연방 검사가 있고 다 역할들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측면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물론 어두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경쟁 관계도 생기고요. 네네. 서로 간의 견제 관계도 생기고요. 네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연방제로 가가지고 그런 식의 이중 구조를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 분명히 그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공부하고 좀 더 들여와야 될 부분은 들여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지방자치경찰 네네네. 담당 실무자를 했었는데 네네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쪽에서 지적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경찰이라든가 검찰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되면은 토호들과의 결탁이 생기지 않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예, 저도 예전에 검사장 직선제에 관련돼 가지고 좀 해외 문헌들도 좀 받아보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제도라는 게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분명한 건데 과연 개선이 되느냐, 개혁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따졌을 때 방금 말씀하신 지방경찰이라든지 검사장 직선제라든지 이제 많은 논의를 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모든 각도에서 따져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보다 나쁠 수는 없다. 지금보다 나쁠 수는 없다. 지금보다 나쁠 수는 없다. 지금 최악이다. 지금보다 나쁠 수는 없다. 어떻게 바꿔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검찰들의 지금 이 검찰권의 어떤 그 브레이크 없이 행사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은 정말로 어떤 식으로든지 견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지수 비서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비서관님이 외국 언론 담당도 하셨지만은 또 원래 본업이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 겸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앞으로의 이 검찰공화국과 맞서서 어떤 정치 활동을 하실 건지 한번 각오의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 정권 내지는 두 정권에게 해결될 수 있을 사안이라고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검찰의 이 뿌리를 따지다 보면은 일제 강점기 시대 때부터 나왔던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국민적 요구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한 정권이 아니라 두세 정권에 걸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공유를 하면서 국민들과 같이 이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를 통한 예산 조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속을 시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방만하게 돈과 일적 자원이 풍부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특수활동비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많은 돈을 소명도 없이 저렇게 쓸 수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에 존재했었어? 라는 물음들을 많이 갖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정치권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틀을 바꾸는 거는 정말로 잘못 바꿨을 때 그 폐단이나 역효과라는 게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뭐 일을 좀 실제로 실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 정치적 행보와 관련돼서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무쪼록 뭐 그런 계획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지수 변호사님과의 시간은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히트치고 있는데요. 군사 독재가 검찰 독재로 지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되풀이된 역사가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결론이 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검찰 독재에 경고합니다. 결론은 비극일 뿐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재밌네. 너무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썸네일 엑스포.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